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호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고문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설도 지났고 정말 새해가 되었습니다. 2월도 벌써 중순을 지나서 후반부로 가고 있고 생각해보면 2022년 밝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가 넘게 지나갔습니다. 이제까지 잘 꾸려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 꾸려 가신다면 올해도 보람찬 새해, 그러니까 보람찬 2022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 책 홍성욱의 실험실의 진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과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인슈타인? 혹은 파인만? 이상한 공식들? 혹은 어쩌면 대부분은 책상머리에 가만히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었던, 그러니까 사실상 수학 문제를 풀었던 굉장히 지루한 과목이었다라는 어떤 학창시절의 기억, 혹은 학생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지금 경험하고 계신 그 기억, 이런 게 떠오르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이 우리가 아는 넓은 범위의 과학자들, 그러니까 과학과 공학을 포함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실험을 합니다. 네, 과학자의 80%는 실험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 과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정상적인 이미지는 실험실의 이미지여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뭐 파스텔을 하든가 이따 말씀드릴 혹은 뭐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왜 아인슈타인, 파인만 같은 정말 그 사람들은 논문 쓰고 수학 계산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이론 물리학이라고 하죠. 어쩌다 우리의 과학은 그런 이미지가 되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거의 주방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이 중세 유럽 연금술사들의 실험실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다루면서 온갖 연구와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대학과 기업에 부설된 그런 실험실로 바뀌기까지 실험실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이 책 홍성욱의 실험실의 진화라고 하는 책과 함께 이번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크게 분류하면 과학 철학, 과학 기술 사회학, 과학사라고 하는 분야에 해당되는 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책을 조금 뭐 오래된 단어이긴 하지만 뭐 간학문적, 뭐 통섭적 뭐 이런 책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독서록 같은 거에 관심이 있는 뭐 문과 학생들은 뭐 철학이나 사회학의 입장에서 이 책을 볼 수도 있고 또 뭐 이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과학사 혹은 뭐 화학, 특히 이제 실험은 화학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화학 분야와 관련된 책으로 뭐 이런 책을 읽으셔도 대단히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지 꼼꼼하게 책을 읽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꼽은 키워드는 뭐 당연히 실험실이 되겠죠. 실험실에 관한 책이니까요. 우선 이 책의 내용을 따라서 실험실의 어원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실험실, 영어로 레버러토리죠. 레버러토리. 저는 좀 영어를 잘 못해서 라보레이토리라고 읽는데 이거는 라틴어 라보라토리움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앞에 라보라 LABOR 이라는 요 단어는 그 아마 들으시면 바로 오셨겠지만 영어로 노동이라는 뜻이죠. 레이버인데 그것처럼
그 라보라토리움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뜻은 일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 과학 실험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해요. 특히 이제 이 단어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문헌이 1592년에 쓰여진 문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바로는. 이때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이른바 이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과학이 아직 성립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600년대 중후반 이게 뉴턴의 탄생 전후로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1592년에 라보레토리움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거는 과학 연구 공간이라는 뜻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탄생하기 이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대체 이 1500년대, 16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의 실험실, 라보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공간은 대체 어떤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었나? 이걸 한번 보면 좀 재밌습니다. 연금술사들의 개인적인 연구 공간이었다는 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연금술 아시죠? 청취자 여러분 모두 이제 잡다한 금속들로 금을 만들어가지고 대박을 쳐보려고 했던 뭐 지금 현재 과학의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어떤 노력 이런 건데 그 연금술사들의 공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 장비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금속을 다루기 위해서 화덕이 필요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걔를 이렇게 어떻게 녹여가지고 막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덕이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끓여서 물 액체로 만든 금속에 이제 화학약품 같은 걸 쳐가지고 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화학약품을 다루기 위한 증류기. 요 두 가지가 갖춰져 있는 공간을 라보라토리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뭐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어떤 연금술사가 금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비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금은 나 혼자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연금술사들의 라보라토리움은 대체로 연금술사들 집 지하,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은밀한 공간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라보라토리움이고요. 이런 라보라토리움은 심지어 우리가 과학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근대 과학을 만든 창시자들, 뭐 예를 들어서 아이작 뉴턴이나 로버트 보일 같은 사람들도 다 집에 이렇게 하나씩 라보라토리움을 갖춰놨다고 해요. 또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 나오는 좀 재밌는 얘기인데 그 뉴턴의 라보라토리움은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위치가 어딘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뉴턴이 얼마나 금을 만들고 은밀하게 만들어서 자기 혼자 팔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 그 캠퍼스 안에 되게 조그만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 흙을 파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중금속이 엄청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 납, 비소 뭐 이런 것들이 흙에서 검출이 된 걸 보니까 아, 여기가 뉴턴이 쓰던 라보라토리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과학사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좀 재밌는 얘기였어요. 또 이 실험실을 과학적 연구 공간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철학적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게 성립되기 전에 약간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전통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인데, 자연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자연을 연구해야죠. 그런데 실험실이라고 하는 그 라보라토리움이라고 하는 환경은 사람의 손길이 미친 게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집을 지었고 거기에 기구들을 막 갖다 놓고 자연에서 얻어온 뭐 쇳덩이, 뭐 철광석, 금광, 구리광석 같은 것들을 내가 불을 떼서 인위적으로 녹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황산을 집어넣고 사람의 손길이 간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자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 질문을 제기합니다. 실험실의 환경은 자연이 아니다. 그러므로
라보라토리움, 즉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성과는 자연에 대한 연구 성과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실험실의 이미지 혹은 우리가 배우는 과학의 어떤 연구 과정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오히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변인을 통제해서 아주 제한된 환경에서 실험을 해야만 자연의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생각이죠, 과거와. 이 사고 과정이 이렇게 바뀌는 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중에 제가 좀 신기하게 봤던 건 이런 겁니다. 옛날 사람들, 실험실의 연구 성과는 자연에 관한 연구가 아니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이 라보라토리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라고 해요. 이 라보라토리움 연금술사들이 우리는 이 라보라토리움 속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방식을 모사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것도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을 모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도 자연에 대한 얘기지 실험실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이게 자연과학자들이 할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요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험실 속에서 변인을 통제한 실험이 자연의 본질을 드러내준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요런 포인트들도 대단히 신기합니다. 자, 이런 실험실은 굉장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합니다. 이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던 작업이 이제 연금술에서 화학으로 바뀌었고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공개적인 공간으로 변화해 갑니다.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자기가 하는 실험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실험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라보라토리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금을 만드는 활동이 아니니까 사람들에게 공개해도 아무런 뭐 이권의 침해가 받는다거나 그런 일이 없는 것이죠. 또 이제 실험실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실험실을 유지하는 비용을 감당하는 주체도 바뀝니다. 이제 연금술사 개인의 재산에서 그 과학을 좋아하는 귀족의 후원, 그리고 다시 국가나 기업의 어떤 그 비용 감당으로 변화하는 과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이 책은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브루노 라투르라고 하는 과학 철학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연구로 유명한데 특히 이 과학 기술학의 어떤 충격을 가져다준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의 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 결과거든요. 이 파스테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라투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스테르는 세계 전체를 실험실로 만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파스테르에 대해서 쓴 책 이름도 프랑스의 파스테르화예요. 그러니까 파스테라이제이션이거든요. 책 제목이. 네, 뭐 굉장히 복잡한 논의인데 약간 무리해서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과학자가 자기 본인의 명성을 드높이거나 혹은 국가나 기업처럼 이 과학적 연구를 하거나 후원하는 기관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 있는 여러 대상들을 마치 실험실에 있는 도구들처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 전체를 실험실화한다라고 하는 말의 어떤 내용인데요. 이제 브루노 라투르에 따르면 파스테르는 이 세균과 백신에 대한 자신의 연구 성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 병에 안 걸린 멀쩡한 소랑 닭한테 막 병균을 주사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신으로 만든 것과 실제 그냥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멀쩡하게 젖 잘 생산하고 있던 소 200마리를 끌고 온 다음에 100마리한테는 그냥 병균을 놓고 100마리한테는 백신을 놓는 거죠. 그래서 이 100마리가 잘 살아남고 그 뒤에 병도 안 걸리면 와, 역시 파스테르 나님이 만든 백신이 효과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해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사람한테 투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파스테르가 광견병 백신을 개발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과학사에서. 네. 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신화로, 그러니까 이야기로 알고 있는 파스테르의 이야기는 뭐 파스테르는 굉장히 잘 정제된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백신에 대해서 믿지 않는 프랑스 사회에 대항해가지고 아이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니까 광견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파스테르 말고도 백신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군의 과학자들 집단은 백신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었고, 파스테르는 자기가 하는 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의 기술도 훔치고, 또 어떤 애가 개에 물렸는데 그 개가 광견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에 대해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남의 기술을 훔쳐서 개발한 자신의 백신을 아이한테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브루노 라투르의 결과에 따르면. 그리고 이 파스테르가 이런 식으로 진행한 연구가 왠지 잘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프랑스 정부가 굉장히 나서서 적극적으로 루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을 대놓고 띄워주고, 와, 훌륭한 우리나라의 대표 과학자님 이러면서 신문 같은 데 많이 소개도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도 만들어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이제 세계 전체를 실험실화한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태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라투르의 관점 외에도 이 책은 실험실을 둘러싼 굉장히 여러가지 과학사적, 사회학적, 철학적 쟁점들, 그리고 그것에 관한 연구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홍성욱 교수 또한 시민을 위한 글쓰기나 강좌에서부터 학술적 연구 논문을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이제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려줘온 우리나라를 거의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과학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런 만큼 이 책의 재미를 저는 감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제 보장해드릴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험실의 진화의 키워드, 실험실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았고요.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더 재미있게 읽을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 근대 철학자의 새로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베이컨 학생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수능 윤리와 사상, 생활 윤리에 항상 단골로 나오는 철학자죠. 이제 이 책에서 베이컨을 소개하는 맥락은 이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자연과학과 결부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 방식의 기초를 닦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베이컨이고, 이거는 수능 윤리와 사상에서도 반드시 짚고 배우고 넘어가시는 내용인데, 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여러 작품들 중에 이 새로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작품은 뭐 대표작으로 꼽히기도 하고요.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철학적 입장에 기반해서 구상한 어떤 이상사회, 우리가 흔히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일종의 뭐 문학작품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의 진화라고 하는 요 책에서는 이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실험 조직에 대한 구상 부분을 이제 새로운 아틀란티스의 책에서 발췌를 해서 이 책에 소개를 해 놓았는데, 뭐 그 밖에도 이 새로운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책은 그 이른바 이제 유토피아 문학,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부터 시작해서 어떤 좋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어떤 미래상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문학의 계보에서 꽤 의미 있는 고전으로 꼽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 청취자 여러분, 학부모 청취자 여러분 모두 읽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랜시스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라는 책을 이 책과 함께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실험실의 진화라는 책 소개 마쳐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은 오랜만에 좀 얇지만 묵직한 고전 하나 들고 와 보겠습니다. 고슴도치와 여우, 이 두 단어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누군가를 머릿속에서 떠올리셨다면 대단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고 제가 감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고슴도치, 여우, 동물, 애완동물, 고슴도치 귀엽던데, 혹은 뭐 소닉과 그 옛날에 게임 중에 그 고슴도치랑 여우가 이제 그 콤비로 등장하는 소닉 더 해지호그라는 게임이 있었죠. 그걸 떠올리셨어도 괜찮은 건데, 이 고슴도치와 여우의 비유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문학 비평서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의 톨스토이 비평, 동시에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이제 설명해주는 책, 고슴도치와 여우라고 하는 고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